또 5월 14일, 16일 조사 결과 실제 선거 결과가 예, 결과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론조사가 뭐 시대가 끝났다, 이제 여론조사 무용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불신들이 많이 이제 지금 소개해주신 서울시장, 인천시장 두 경우 다 예. 야당 쪽의 지지율이 아주 적게 나오다가 예,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그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원인 분석이 됐었어요 그때?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야권 성향층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란 것이 어떤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 지지 경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지지층들 특성들을 보면은 정당 일체감에 의한 뭐 우리 정당, 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지지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야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또는 보수 진영의 확장을 견제해달라, 막아달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 상대적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 것이 나중에 가서 실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 있어서 사용했던 저희가 표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과거에 보면 전화번호 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제 사실 등재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네.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들이 당시만도 50%가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휴대폰만 가지고 있던 가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조사가 실시되는 낮 시간대 또는 그럴 때 재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활동적인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실제 조사가 당시에 실제 여론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4년 측면들이 전에는 있었다. 제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당시 후보가 증권거래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전쟁이냐 평화냐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걸 비공개 기관에 계속 받아봤는데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한테 전쟁과 평양이 이게 통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군대 가 있던 군인들이 자기 어머니에 전화 걸어서 엄마 뭐 이명박 쪽 찍으면은 전쟁 나니까 한명숙 쪽 찍으라고 그런 이야기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층들의 그 호소, 한명숙 후보의 호소가 통했던 그 젊은 층들은 방 잡히지가 않은 거죠. 핸드폰 들어오다가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집에 있던 연령이 많으신 분들 잡히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났었고 정말 그때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받아봤거든요. 눈이 띄게 올라가는 걸 느껴질 그랬군요. 정도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지 야당의 선거 전략이 막판에 통했다는 거. 그 이슈도 분명히 하나 있는 그게 아니, 그게 증권거래소 가서 전쟁의 평화를 외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젊은 층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나저나 4년 전에는 또 네. 무선전화 조사는 아예 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는 이제 그 이후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학회에서도 이제 노력이 있어서 일단 가구 전화에서도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들을 포함하기 위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DD 방식이라고 예. 랜덤 디짓 다이얼링 임의 번호 걸기라고 해서 그렇죠. 무작위로 번호를 새로 만드는 거죠. 전화번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게. 거기다가 휴대폰 여론조사도 요즘엔 상당히 가미되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때 201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대참패하지 않을 거를 좀 기대하면서요. 네. 왜냐하면 너무 뒤바뀌는 걸 보여주고 나서 지금의 판세를 판독한다니까 시청자분들이 저거 못 믿겠는데 이러실까 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자, 실전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 전국 판세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현재 판세. 예, 지금 사실 지금 뭐 판세죠. 그래서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 물론이죠. 나와 있는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지금 그래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이제 우세 지역들, 경기도 같은 경우 또 영남 지역들, 제주 같은 지역들 이제 나오고 있고요. 대전 같은데 예. 또 야당 새정치연합이 우세한 지역들 보면 지금 강원도, 충청, 충남 같은 경우 또 호남 지역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현역들이죠. 강원도, 충남도 다 현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야당이. 정도 현역 프리미엄 작용하고 있고 이제 네. 서울과 인천 이런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백중이다. 서울, 이렇게 이제 인천, 충북, 예. 부산, 울산 이쪽이 백중입니까?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새누리당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 후보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서 예. 지금 조사 결과 상으로는 상당히 좀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영호남의 압도적 지지 양쪽에 네네. 그거는 뭐 변화가 없는데 네. 좀 주목되는 곳은 부산이네요, 지금. 네, 아직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예. 또 서울, 경기, 인천은 경기는 좀 확실하게 새누리당이 앞서고 있는 그런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 인천은 박빙.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박원순 현 시장과 어떤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박 시장을 넘어서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가상대결 표를 한번 보죠. 뭐. 예,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가 11월 12일 조사한 것인데요. 그 전에 이제 12월 달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박원순, 정몽준 두 대결 중에서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50.2%, 정몽준 후보가 40.0%, 그러니까 9.8%포인트 격차로 박 시장이 우세를 했는데 작년 12월 30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1일, 10일 양일간 실시해서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45.5, 정몽준 48.5로 오차범위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정몽준 후보가 다소 이제 우세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도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여러분 세 분 가운데 선호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선호도는 여기 조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정몽준 후보가 있고 김항식 후보, 그다음에 이회훈 후보 중에서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데 최근 들어 조사 결과들 보면 좀 더 격차가 커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현 시장과의 어떤 대립각이 가장 분명한 후보라고는 할까요? 왜냐하면 박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공동체라든가 마을, 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정몽준 후보는 어떤 뭐 글로벌, 도시 발전,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선명하게 대립각이 서고 있고 그러니까 또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장상들, 도시의 발전에 대한 이미지들 일정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먼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정몽준 후보가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먼저 좀 흡수한 측면이 있다. 지금 선호도 조사 조금 아까 표 나온 걸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더 압도적이네요. 더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후보, 또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종합하자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정몽준 후보가 직접 출마했을 때 박 시장과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 일각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현역 시장이지만 선거운동을 본격화하지 않았다. 정몽준 후보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선 또 TV 토론 등등으로 계속 노출돼 왔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는 쭉 올라온 것이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 양상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제가 말을 뺏었네요. 네, 아니 뭐 얘기는 지금 사실 여론조사는 대진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들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 저는 분위기 조사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보면 정몽준 후보는 분위기를 계속 타고 왔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왔잖아요. 그럼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계속 상승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후보 선출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상승세를 탈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가 정점이라고 보고요. 박원순 후보 시장은 아직 이제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뒤쳐져서 이제 아마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상승세를 탈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피크에 올라가겠죠. 양 후보가 피크점을 지나서 구도를 봤을 때 경쟁력이라는 게 대충 가늠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분위기, 흥미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서울 선거는 이 선거가 어느 서울시장 선거라면 거의 뭐 대통령 선거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 지방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자기 지역 도지사가 누구 나온지 모르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누군지 아는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 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 실제 이제 본선 이제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당 후보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김항식 후보 지지하는 의원 사람들은 정몽준에게 썬뜻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1대1 붙였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까 말씀하신 추세지 실제 이제 경선이 끝나고 두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모르겠다. 그때는 그런데 결론도 거의 비등비등할 겁니다. 서울시 수도권 선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 게임입니다, 항상. 한 언론사 분석에 의하면 4년 전에 비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유권자, 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5060 세대가 대반이 크게 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새누리당한테 유리해진 선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지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더 많은 지역, 5, 60대보다 비교했을 때 20, 30대 우세한 지역이 전 지역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8대 17. 그러니까
50대, 60세 이상이 20, 30대보다 많은 지역이 더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보수화 경향을 좀 보인다. 이것을 연령 효과, 영어로 또 에이지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5, 60대가 많아지게 되면 다수가 이제 보수 정당에게 선거 결과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 이제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예. 또 이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걸 스스로 또 인식하게 하는 경향들 강화되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어쨌든 서울이지만 이번 이제 변화된 인구 구조에 따라서 다소간 어떤 유리한 구도도 갖추게 유리해졌다.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어쨌든 우리 50대를 봤을 때는 이제 요즘에 이제 386 세대들도 많이 50대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50대를 고령층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좀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도 있다. 조사를 자세히 해보면 50대 전반기는 또 다른 특성을 약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소구력 있게 야권 후보는 다가가느냐, 또 새누리당에서는 얼마나 이것을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로 유도해내느냐 이 부분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투표율이겠죠. 연령별로. 저는 연령별 투표율이 중요하겠죠. 투표율도 중요하죠. 저렇게 나와서 구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 때 당장 뭐 이 인구 구성대로 연령대별 구성대로 대선 치렀는데도 후보로만 놓고 보면 그 당시 야권 후보가 이긴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설명을 다르게 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기준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저는 또 다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아까 이제 뭐 젊은 50대도 있을 수 있고 젊은 6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보수화 된다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가 어떤 고령화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북한 변수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불안해지면서 과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불안 상태가 이제 점점 강화되면은 결국 보수 정당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유리한 구도가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조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야당이 어떤 이슈를 잡아가지고 그 이슈를 정치에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인구에 의한 요인, 그 다음에 북한 요인 때문에 보수 정당의 유리한 구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 이런 같은 상황에서 경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선거가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세대 간 대결 또는 어떤 이념 간 대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혹을 상당히 쉽게 느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실제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어떤 기초공천으로 왔다 갔다 해버린 모습이 됐고, 그 다음에 게다가 안철수 대표의 경우 이미지가 나빠졌다라는 응답도 훨씬 지금 높게 나타나고 예.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참 타개에 나가려면 뭔가 새로운 전략도 짜야 되고 뭔가 새로운 쇄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짧게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한마디씩만 해보시죠. 왜 웃기만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은 한숨 쉬자. 이슈를 만들어야 되죠. 선거 이슈. 국민들을 어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선거 현재 상황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연합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보수 정당이 통일된 상태입니다. 예.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게 과거 충청권에서 안희정 현재 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선진당이라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가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라면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은 새로운 이슈, 어떤 민생과 관련된 국민들 어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서 현 국민을 타개하는 것 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5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현재는 이제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초반이다. 초반 중에 초반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의 분석, 여러 가지 분석으로 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계신데 새로운 카드를 뭘 보여줄지 주목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판세 판독 여기서 마무리 질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용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심결에 이 장아찌 선물로 받았다가 18만 원 벌금 물어낸 충남 서천 주민들 사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출마자도 유권자도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곧이어 시작하는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 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